대통령을 포함한 비상계엄 세력의 망상과 광기를 보면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사회의 극단주의 세력이 지배적이 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을 바꾸면 극단주의 이념이 지배층을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이들이 뭐 반국가 세력이나 부정선거라는 말을 흔하게 쓰고 또 처단이나 척결이라는 시대착오적인 단어를 엄청나게 좋아한다는 게 그 반증인데요. 사실 이런 일은 중동 지역이나 이슬람권에서 일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우리 사회가 극단주의의 온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극단주의가 강력한 힘을 얻게 되면 좌우로 지나치게 흔들리다가 좌초하는 배처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체제의 안정성이 극도로 위태로워집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보고 있는 극단주의 유행과 또 민주주의 쇠퇴의 말로는 불을 보듯 뻔하죠. 권위주의나 독재의 등장 혹은 구심점 없는 혼란상 혹은 내란상입니다. 2008년인가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에 어느 잡지에서 10년 트렌드 대예측 정치경제 분야 기구를 청탁받았는데 이때 가장 걱정했던 것도 바로 이 극단주의의 득세였습니다. 당시 이미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전향한 우파, 뉴라이트 그룹이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고 이 온라인은 이념 전쟁을 막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우리 사회 진영이 이념을 활용해서 권력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정신적 내전 수준까지 발전할 거다. 이런 기고를 했었는데요. 좌파는 우파를 친일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우파는 좌파를 종북 세력으로 치부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실제로 그런 양상이 현실화됐습니다. 흥미로운 건 양 진영이 자기 합리화 혹은 정당화의 과정 때문에 점점 더 상대의 비난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나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10% 안팎의 극단주의 세력이 각각 30%로 크게 늘게 되면 장기적으로 사회나 국가의 존립 가능성은 상당히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극단주의가 힘을 얻는 요소들을 전통적인 가설이나 이론에 따라서 나열해보고 이걸 우리나라나 사회에 한번 대입시켜보면 어떨까 합니다. 어쩌면 이런 노력을 통해서 현재의 문제라든가 미래의 해법을 좀 명확히 할 수도 있겠죠. 극단주의 득세의 첫 번째 요인은 이념이나 신념입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이게 이슬람이나 유대교 같은 종교가 그 역할을 합니다. 사실 민족과 국가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오고 보면 지금은 철천지 원수가 된 이슬람권과 유대민족 모두 아브라함의 형제들입니다. 하지만 1948년에 영국과 미국 같은 열강이 주도한 이스라엘 건국과 중동 분할 등으로 완전히 지금은 상극이 됐죠. 서로 상대를 전멸시켜야 된다는 극단주의자들이 생겨났고 오히려 그런 존재를 명분으로 양쪽 극단주의자들이 공생하는 희한한 상황이 됐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과 가자 하마스, 레바논 헤즈볼라 분쟁도 극단적 강경론자들의 존재가 서로 권력과 존립을 확보해주는 희한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때 이슬람교와 유대교가 극단주의의 존립 근거가 되는 거죠. 유대교의 선민의식이라든가 이슬람교의 이교도에 대한 투쟁, 성전, 지하드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극단주의자들의 구호가 돼 왔습니다. 우리 경우는 북한의 존재를 악용하는 극우 세력과 또 한때 정통성에 대한 컴플렉스로 북한의 이념마저 수용하려 했던 민족주의 좌파 세력이 이념과 진영 논란의 핵심 양대 축입니다. 북한이라는 존재로 이 문제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는데 희한한 것은 말이죠. 세계가 이제 탈이념화됐죠. 그리고 국가 우선주의로 가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는 거꾸로 이념에 더욱 집착하는 극단주의 세력이 득세할 공간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양쪽이 모두 상대를 핑계 삼아 세력을 넓히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극단주의가 득세하는 두 번째 요인은 불안하고 분노한 청년층입니다. 이슬람권의 극단주의 테러가 가장 큰 이유는 이 지역이 가진 폭넓은 빈곤 청년층 때문입니다. 그들은 경제적 궁핍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는 이들입니다. 절대적 빈곤뿐만 아니라 불평등 때문에 야기된 상대적 빈곤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대학 학비와 생활비까지 대주는 복지국가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성별, 이 불평등으로 많은 젊은 세대가 이슬람 근본주의에 빠져들었고 9.11 테러의 원상이 됐습니다.
우리나 미국, 유럽도 지금 전후 처음으로 아버지보다 경제적으로 더 불안정한 청년층이 늘면서 이들의 불안과 분노가 극단주의 세력이 세를 넓혀가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불평등이 낳은 상대적 빈곤이 이 세대의 가장 큰 이슈죠. 공정이란 말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제적 성장이 극단주의를 몰아낼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현실은 그 반대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극단주의가 득세하는 세 번째 요소로 이념, 또 불행한 청년층 외에 보상 체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중도주의가 아무런 보상을 약속하지 않는 데 반해서 극단주의는 실제로 손에 잡히는 보상을 기대할 수 있고 또 제시합니다. 이슬람권에서는 그게 쿠란이 묘사하는 천국의 보상이 되겠죠. 남성들의 경우에 이 지하드로 순국을 하게 되면 17명의 순결한 처녀를 맡게 된다든지 아주 구체화된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의 경우는 좌우 어느 쪽이든 더 소리를 높이고 격렬하게 행동할수록 자리에 대한 보상도 커지고 금전적 보상도 커집니다.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받고 또 대통령실에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SNS에도 팬덤을 거느리고 돈도 많이 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극단주의가 제공하는 보상이 아주 구체화돼 가고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런 세 요소를 바탕으로 해서 이 극단주의가 더 구체적인 명분이나 논리를 갖춰가게 되는 게 바로 자기 합리화 혹은 정당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든 집단이든 마찬가지인데 극우 세력을 예로 들면 한미일 동맹을 거부하는 세력들이 맞서서 이걸 강조하다가 한미일 동맹이 절대 진리, 절대 선이 됩니다. 교조주의화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일본, 그러니까 큰 형님, 작은 형님한테 대들면 나라가 망조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친일, 친미 논리가 발전하게 됩니다. 이번 정부에서 친일, 친미 외교 정책을 편 결과가 뭔가요? 실리라고는 하나도 얻지 못했고 굴종 혹은 사대 외교만 지속해 왔습니다. 반대로 극좌 쪽은 북한과의 공존과 통일이란 민족적 수원을 너무 강조하다가 종북 수준까지 가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의 극단주의 세력, 그 중에서도 극우 쪽은 뉴라이트를 이념으로 또 이른바 이대남의 지지로 보상의 메커니즘을 지금 훨씬 더 키워가고 있는 거죠. 이걸 위한 자기 합리화와 정당화의 과정이 벌어지고 있는데 심지어 역사를 45년 전으로 되돌리려고 했던 비상계엄마저 미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정말 걱정이 되는 현실입니다. 여기서 극단주의를 소수로 돌릴 중도주의라든가 실용주의적 지식인과 국민의 역할이나 노력이 중요해집니다. 어느 한쪽에 서는 게 아니라 보상이 크니까 어느 한쪽에 서고 싶은 욕심이 커지죠. 극단주의의 위협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가치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신적 내란이 실제 내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남의 나라 일만 같은 극단주의가 득세해서 우리 코앞에서 최고의 위협 요인으로 이미 등장한 상황이라고 현실을 요약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방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